자팍다식한 경제학자의 프랑스 탐방기. 저자 홍춘욱. 출판 AG21. 2018년 6월. 240페이지 16,000원.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밖 이야기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자팍다식한 현직 경제학자가 풀어낸다. 프랑스판 알쓸 신잡. 21세기형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는 18세기 유럽에서 청년 교육의 일환으로 주변국의 문화를 둘러보며 식견을 넓히는 여행이다. 여행 기간 동안 호기심 많은 아들과 대화하면서 당시에는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행이 끝난 뒤 자료를 찾고 조사한 다음 12가지의 주제로 묶어 책으로 엮었다. 나는 왜 아들과 단둘이 프랑스로 떠났나? 저는 경력 25년차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란 경제를 분석한 다음 금리나 환율 같은 핵심적인 금융시장의 지표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거쳐 금융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국민연금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연금에서 자금을 배분하고 투자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둘째 아들 우진이가 태어나 귀여운 짓을 하는데 일 때문에 얼굴 볼 틈이 없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옮긴 뒤에는 생활에 여유가 생겨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새로 바뀌면서 근무 환경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휴일 출근이 잦아졌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일 먼저 유럽행 항공권 2장을 예매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을 돌아보고도 싶었고, 그동안 사춘기를 맞이한 큰아들 채은이와의 사이가 서먹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박 18일 일정으로 큰아들과 둘만의 프랑스 여행을 통해 관계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여행지로 프랑스를 결정한 이유는 친구들이 두루 살고 있기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랜드 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투어란 18세기 유럽에서 청년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던 관행을 말합니다. 종교 분쟁과 내전이 진정되어 사회가 안정되자 영국의 상류층은 자식을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보내 세련된 취향과 외국어를 배워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뿐 아니라 토머스 홉스, 애덤 스미스, 볼테르, 괴테 등 많은 지성인이 동참하면서 엘리트 교육의 최종 단계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 먼 유럽으로 몰려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아마도 17세기 영국인이 그랜드 투어에 몰두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선 문화 선진국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면 되지 여행 가서 공부까지 할 게 뭐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는 유홍준 교수의 말처럼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경제 특징을 이해하고 가면 더 오래 기억도 나고 또 아이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파리에서 시작해 남쪽의 모나코까지 다양한 지역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물론 주된 포인트는 박물관과 미술관, 역사 유적지였습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랑주리 미술관 등이, 아비뇽에서는 프랑스 교황청 유적과 아비뇽 다리, 프로방스 지방에서는 아름다운 성곽도시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매일 2만 보 이상 걸으며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구석구석을 관찰했던 것, 그리고 채은이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한 것, 파리와 모나코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깨우친 것은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파리의 집값은 왜 그렇게 비싼가요?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는 길은 꽤 멉니다. 일반 지하철이 아닌 파리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세 개의 광역전철 중에서 C라인을 타고 가야 합니다. 전철 안에서 채훈이가 질문합니다. 파리의 인구가 19세기 말 이후 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혁명 이후 프랑스 인구도 계속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 많은 사람은 다 어디에 살죠? 의표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파리의 인구는
1801년 55만 명에서 1901년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에는 22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파리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글레이처 교수는 그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 3세 시절에 결정된 고도 제한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았고 이 결과 파리는 점점 일부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파리 중심부의 신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소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파리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500달러 이상이 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파리와 런던 등 서유럽의 대도시들의 집값이 비싼 편입니다. 물론 세계의 부자들이 몰려드는 모나코 집값이 가장 비싸기는 합니다. 보고서를 쓴 하이버 박사 등은 런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로 지역계획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들고 있습니다. 하이버 박사팀은 만약 런던 및 남동부에 적용되는 주택 건설 규제가 완화되면 2015년 현재 주택 가격은 3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로존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다음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주택 가격 하락을 예측한 사람이 많겠지만 2017년 1월에서 10월 동안 영국의 집값은 5.2%나 뛰어올랐습니다.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자 주요 통화 대비 런던의 집값이 떨어져 세계의 부자들이 런던의 주택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파리 집값은 런던 집값의 절반 수준일까요? 이유는 철도망의 차이에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카트리나 크놀 교수 등은 미국 경제지에 실린 논문에서 14개의 주요 나라의 실질 주택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실질 가격이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주택 가격이란 뜻입니다. 크놀 교수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실질 부동산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1913년부터 1960년까지 주요국 실질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0.8% 상승했지만 1961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2.1%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8% 상승이나 2.1% 상승이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차이라도 오랜 기간 누적되면 그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913년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1960년대 실질 부동산 가격은 14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326, 2000년 427, 2016년에는 무려 512까지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1960년까지 세계 부동산 시장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지루하고 심심한 시장이었다면 이후에는 상승률도 가파르며 매우 역동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한 셈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부터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이에 대해 크놀 교수팀은 철도망의 축소에 주목합니다. 지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은 철도 건설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에 철도 총 연장이 100이라면 1950년대에는 245, 50년 만에 철도의 총 연장 규모가 2배 반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활발한 철도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교통의 주역으로 부각되면서 철도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도로를 만드는 일이 일반화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시내를 다니던 전철이 없어진 대신 종로나 마포대로는 큰 자동차 도로로 탈바꿈했지요. 사실 철도 건설은 일종의 택지 공급의 측면을 띠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철도망이 건설되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의 통근이 편해지면 이는 도시 면적이 확대된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와 주택 가격이 싸지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특히 파리의 주택 가격이 런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이유가 베르사유를 비롯한 주변 도시로 이어진 거미줄 같은 광역철도망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철도 총 연장은 이후 60년 넘게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철도망의 축소는 곧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도 파리에 집을 지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80년대 서민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파리 시의회는 많은 논의를 했고 이후 1894년에 최초의 사회주택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되는 사회주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 파리의 사회주택 건설이 힘들었을까요? 최근 실린 르몽드지의 칼럼은 파리 사람들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싶지 않은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파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파리의 영원한 라이벌인 런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 역사의 심장부에 10여 개의 마천루 건설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주택난과 비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르몽드지 칼럼니스트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파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박물관입니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파리의 자긍심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주택 건설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채훈이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겠네요. 파리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광역 철도망 덕분에 파리의 집값이 런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것은 사실이지만 파리에서 새 집을 짓기 어렵기에 자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파리의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나요? 왜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자 채훈이가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에서 화약이 처음 발명되고 고려의 채무선 장군이 이끄는 함대가 진포에서 왜구를 쳐부술 때도 엄청난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대포의 성능 향상이나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이뤄졌어요? 채훈이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세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리적 환경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통일과 경쟁의 관계 때문입니다. 유럽이 발전한 이유는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했기 때문인데 반해 중국은 통일국가의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몽고 초원부터 중국 북부의 황허 유역까지 특별한 지리적 장애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황허와 양쯔강 주변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양쯔강은 한마디로 건너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의 바다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병에게 양쯔강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천연의 방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방 민족이 양쯔강 이남 지역을 침입할 통로가 딱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양양을 비롯한 양쯔강 중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나마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어 양양성을 장악하면 강을 따라 상하이로 일사천리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북부는 평지라 유목민족의 침략이 잦다 보니 중국은 해양 진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설적으로 북방의 이민족에게 황허 유역의 영토를 잃었던 송나라 때가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당시가 국제교역의 황금기였습니다. 송나라 때 형성된 해군력을 이어받은 명나라 영락제는 정화에게 대원정의 명을 내렸고 정화의 대원정은 중국 해군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05년 난징에서 스리랑카로 항해한 정화 제독의 함대는 300척에 달하는 배와 2만 7천 명의 선원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배의 크기나 방수 구획실, 정교한 신호장치 등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1492년 콜럼버스의 함대는 3척의 배에 선원도 90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끈 가장 큰 배도 정화가 이끈 배의 배수량의 3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락제의 손자인 선덕제가 정화의 원정을 중지시키는 한편 남경에 있는 조선소를 폐쇄하여 대원정의 막이 내립니다. 같은 시기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는 탐험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1420년 마데이라 제도를 발견한 데 이어 1482년 콩고강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국이 대원정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포르투갈의 함대가 그토록 쉽게 인도양을 제패하고 나아가 인도와 말라카 해협 등 핵심 지역의 군사기지를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왜 선덕제는 해양원정을 중단했을까요? 미국의 역사학자 에릭 밀란츠는 끊임없는 북방민족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대원정에 쓸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화의 대원정이 중단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인이 인도양까지 머나먼 항해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중국보다 발전된 사회도 없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상품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 자연히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둘째는 북방 유목민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433년 정화의 마지막 7차 원정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449년 몽골 계통의 오이라트족과의 전투 중 명나라의 정통제가 포로로 잡히는 이른바 토목보의 변이 발생했습니다. 황제가 포로가 될 정도로 당시 유목민족의 세력이 강성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서양의 인도양 진출을 충분히 견제할 능력이 있었지만 북방민족의 계속되는 침입에 대비하느라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 대평원을 거쳐 훈족이나 마자르족 같은 기마민족이 침략해왔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구릉지에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3세기 바투가 이끄는 몽고군의 침입 때도 독일과 폴란드 기사단이 참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몽고에게 복속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지리적 환경 이외에 유럽, 특히 영국의 세계 재패를 이끈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도는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도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인상적인 연구 한 편을 소개합니다. 198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와 베리 웨인게스트는 경제사 저널에 실은 논문을 통해 1688년 명예혁명이 국왕의 자의적인 재산권 강탈을 막아 영국 경제 발전에 기틀을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혁명 이전 영국 왕실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거나 돈을 받고 특허권이나 귀족 자기를 남발하고 심지어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합니다. 청교도 혁명은 사실상 왕실의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정 복구 이후 새로 들어온 왕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심하게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결국 명예혁명으로 두 번째로 왕을 내쫓은 뒤 영국 의회는 네덜란드에서 왕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권리장전을 통해 왕에게서 더 이상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혁명을 통해 영국 왕실은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할 경우 의회가 왕을 내쫓을 수 있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왕실이 더 이상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명예혁명 이후 영국 국채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왕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위험이 사라졌으므로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기업이나 나라가 빚을 갚지 않을 것에 대비해 추가로 받으려는 이자를 말합니다. 영국이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재산권 보호에 기반을 둔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전반 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수익률은 3.05%까지 떨어졌고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9세기 초에도 3.2% 수준에서 안정되어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에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의 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지급불능을 선언했던 것을 돌아보면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영국의 승리는 저금리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럽과 동양의 운명을 가른 요인은 농업이었습니다. 중세까지는 동아시아나 유럽이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럽은 밀이 주로 재배되는 반면 아시아는 벼가 일반적이었죠. 벼는 밀에 비해 훨씬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벼는 몇십 년간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같은 땅에서 연이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밀은 지력 고갈이 심한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배 작물의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유럽과 중국의 인구 격차가 끝없이 벌어집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인구는 1200만 명 남짓이었지만 청나라 인구는 4억을 돌파합니다. 토지가 아무리 넓다 하나 인구가 워낙 많으니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저축의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사회 전체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건비가 싸니 사람을 투입하여 생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거든요. 중국이 아주 적은 생산량 증가를 위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동안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인구가 적고 1인당 소득도 높으니 저축 수준도 높습니다. 이처럼 높은 소득 수준은 기계 투자의 저항감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값이 비싸니까 대신 기계를 써서 고용을 절약하는 게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인건비가 싸고 사람도 넘치니까 웬만한 일은 그냥 사람을 쓰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영국은 사람도 적고 인건비가 비싼 편이니 인건비를 절약하는 종류의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발명특허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발명가가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시기는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던 1800년 전후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어떤 모험적인 기계나 장비도 적극 사용하고자 했고, 또한 배를 만들고 철로를 놓는 것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대륙 아메리카의 막대한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고, 영국에 거대한 석탄 노다지가 묻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의 세 요인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마다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진 이유는요?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온 다음날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은이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노트르담 대성당을 짓는 공사가 1163년에 시작되어 1345년에야 완공되었다는데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중세 프랑스 사람은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쟁,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중세의 신앙심입니다. 먼저 경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초기 유럽은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습니다.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토를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대제국을 경영해 본 적이 없으니 로마의 인프라가 모두 훼손되고 사라졌죠. 특히 심각한 것이 상하수도 문제였습니다. 유럽의 강은 하수도를 겸하고 있어 너무나 더러웠고 그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도 모르고 또 뚜렷한 치료법도 없다 보니 인구가 늘어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는 상하수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남쪽의 폼페이 유적에 가보면 하수관과 상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 곳곳에 분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호수나 강 같은 상수원에서 도시로 물을 날라야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수도교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수도교인 퐁디가르는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도 굳건합니다. 퐁디가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아치입니다. 무지개 다리처럼 둥글게 만들면 하중이 밑에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은 아치 형태를 띱니다. 게르만족 침입을 전후해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설을 파괴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로마의 도시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조차 중세 시대에는 쓰레기 하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중세 초기에는 대도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로 곳곳이 도적대에 막혀 있어서 도시에 식량을 공급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러던 중 11세기부터 조금씩 여건이 개선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기의 중세 도시가 종교와 군사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합니다. 육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당시에 강이나 바다를 끼고 도시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0세기까지만 해도 영주들은 도시의 배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사건도 많아지고 부를 축적한 상인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점 사회가 안정되면서 봉건 영주들도 도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먼 곳에서 상인이 찾아오면서 통행세와 다른 조세 징수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거든요.
이리하여 서서히 성이 시장으로 변해갑니다.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 안쪽으로 상인과 수공업자가 이주하고 이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봉건 귀족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이른바 윈윈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많은 도시가 봉건 영주의 애완견처럼 성장해 나갔지만 도시는 곧 자신을 압박하는 귀족의 끈을 끊기 위해 몸부리치며 자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70년, 이러한 시도 끝에 태어난 첫 번째 자유도시는 르망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각 도시의 영주와 주교는 자유를 관망하는 상인조합과 자치조직을 무시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왕은 도시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루이 6세는 보베, 누아용, 랭스 등 많은 도시에 자유를 보장하는 특허장을 인정해준 덕택으로 도시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봉건 귀족의 힘을 억누를 수 있고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유도시의 존재가 무척 소중했을 겁니다. 자유도시는 더 이상 봉건 영주에게 돈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에 점점 여윳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세기부터 시작된 경기호황은 유럽 도시의 성당 건립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부유해진 도시는 그들의 성공을 기념하고 다른 지역 상인에게 그들의 도시가 얼마나 번창하고 돈을 벌 기회가 많은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점점 높은 성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의 높은 탑은 멀리서 찾아오는 상인을 위한 일종의 등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경제 호황이 12세기에 찾아온 이유는 십자군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후진적이었던 유럽 사람이 선진 이슬람 문화를 접촉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유럽 사람은 이슬람의 대수학, 광학, 화학 지식을 습득했는데 이는 대성당을 짓는 기초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선진 문화를 접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동서무역의 촉진이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자 이들에게 식량을 수송하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일대 호경기를 누렸고 유럽인이 세운 예루살렘 왕국을 향해 한 해에도 수백 척의 배가 출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기 항로가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십자군 전쟁 이후 동서교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전후해 유럽의 성당 건설이 경쟁적으로 이어진 또 다른 이유는 성유물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이 쌓은 공덕이 차고 넘치니 이를 교회가 적절히 사람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게 성유물 신앙의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가 승천했고 성인들도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직접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그들이 남긴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사체, 그들이 생전에 몸에 갖고 있던 물품 같은 것이 성스러운 힘을 지니고 있어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교회나 대기족은 성유물 수집에 온 힘을 쏟았고 이런 성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가시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로마 병사들이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쓴 가시관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의 가시관이 실물 그대로 노트르담 대성당에 보존되어 신자들에게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에 있는 가시의 일부분은 유럽 여러 지역에 선사되었고 그 중 하나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성유물이 있는 성당은 중세시대 성지순례 여행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관은 지금 노트르담 대성당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것이 2014년 3월이기에 우리가 여행할 때는 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맛집들이 왜 몰려 있죠?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남프랑스 지방에도 미각을 자극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모나코에 살고 있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미쉐린 레스토랑 중 절반이 파리에 있고 4분의 1이 남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나코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채훈이가 질문합니다. 아빠, 프랑스에는 왜 이렇게 맛집이 많아요? 산골마을 구석구석 식당이 있고 식당에는 사람이 그득하네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로는 프랑스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등을 거쳐 프랑스의 생산력이 팽창하니 사람들이 외식을 할 여유가 생겼죠. 실제로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런던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는 도시에 살던 근로자들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썼습니다. 총 수입에서 집세로 20에서 30%, 땔감 구입비로 9%를 썼다고 하니 의복 등 다른 부분에는 돈을 쓸 여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식은 매우 비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엄숙주의 문화가 부각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잘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맛난 음식, 특히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품평하는 이들은 포도주 속물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참했던 도시 근로자들의 삶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물론 도시 근로자들이 아주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지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차별화 노력은 의복이었죠. 아무리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옷은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층을 벗어나 부르주아 계층으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인정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명품을 보고 이를 이해하는 능력, 즉 감시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류 계급 편입의 조건이 되었죠. 이 대목에서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생각납니다. 메디치 가문이 처음부터 귀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부유한 상인이었죠. 그러다 은행업에 눈을 뜨고 특히 나중에 교황이 되는 추기경인 니콜라오 5세를 후원하는 융자까지 해주면서 피렌체의 권력을 잡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피렌체를 지배하는 가문으로 우뚝 서기에는 부유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내내 끊임없이 다른 귀족 가문의 반란이 있었거든요. 교황의 후원을 받고 있고 거대한 부를 지닌 메디치 가문이 끊임없이 다른 가문의 위협에 시달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가문을 압도할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겠지만 권위를 가지지 못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벼락부자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경쟁자가 도전하기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메디치 가문의 대응이 예술가의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를 어려서부터 후원하고 그들이 그림이나 조각을 가져올 때마다 후하게 대접하여 메디치 가문이 감시관을 가지고 있음을 주위에 보여준 것입니다.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예술 후원과 유사한 일이 19세기 미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상류 계급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락방을 뒤져 유럽에서 선조가 가져온 유물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선조가 유럽에서 가져온 유물 중에 중국산 도자기가 있었다면 이건 이 집안이 유럽에서도 매우 부유했고 영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골동품 도자기 수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도자기 못지않게 자신의 감시관을 드러내는 방법이 미식이었습니다. 지금 마시는 와인이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요리가 어떤 면에서 독창적인지 파악하는 것은 상류계급 사교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미쉐린 가이드 덕분에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1900년부터 만든 소책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여행을 장려해야 타이어도 잘 팔릴 테니 미쉐린 가이드는 시작부터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프랑스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프랑스의 음식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음식이나 특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꽃피우게 된 데는 지리적 표시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샴페인입니다. 와인 안에 사이다처럼 기포가 들어간 것을 모두 샴페인이라고 부르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 와인이나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프랑스 샹파뉴라는 원산지 명칭과 출처 표기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기포 와인은 절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죠.
이처럼 정부의 보호와 미쉐린 가이드 등을 통한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프랑스의 각 지역 산물도 모두 다른 이름과 특색을 가진 독자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프랑스 음식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 해답은 그만큼 프랑스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식 붐 속에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영국 요리가 처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소득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그 나라의 음식이 맛있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이런 면에서 한국 음식도 세계적인 미식 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불고기, 설렁탕, 라면 등을 해외에서 예전보다 더 자주 보게 되거든요. 앞으로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유행을 탈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